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리TV의 한정호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주말입니다. 일요일이고요. 이제 제가 매주 일요일날 저녁에 이제 한국경제TV에서 매주 9시에 이제 밤 9시에 라이브 방송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녹화 방송을 제가 올리게 됩니다. 자, 요즘 한국 증시만 유독 그렇게 힘이 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 증시는 뭐, 최고치를 또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 증시는 일명 땅굴을 파고 있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모습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도 또 화끈하게 또 올라오는 섹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디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오늘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국 주식 유독 급락하는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를 알고 이것이 이제 해결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영향력을 본다, 그 가능성을 본다라면 그때쯤 또 주식을 매수한다라면 또 좋은 수익을 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국 주식 약세 이유를 한번 볼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는데, 최근에 뉴스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코스피요 거래 대금이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조, 하루 거래 대금이 12조예요. 근데 어제 코인 시장에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한 종목에 거래된 게 10조, 12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 한국 주식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매매를 받는 이유 좀 안타깝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하나씩 훑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과도해요. 신규 상장주가 항상 과도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상장 주식수는 이렇게 늘었는데 거래 대금이 1년 만에 최저치다. 이거는 뭐 수급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제 저는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의 좀 비중이 좀 높아요. 우리나라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그 외의 종목들 중에서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최근에 뭐 디램 가격 뭐 업황 부족 부진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있죠. 아무래도 시총 상위 1위 종목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지금 매매를 받는다라면 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일단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유가의 부분들도 있고 고물가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물가가 이제 3% 이상 상승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의 통계치 이후로 최고치의 상승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유가,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대부분을 원자재를 수입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업체들 실적이 이제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 국채금리라는 겁니다. 지금 국채금리가 우리나라가 유독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5년물 국고채 금리가 2.4%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채 금리는 특히 신흥국 위주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올라는 갑니다. 유럽도 올라가고 있고 다 올라는 가는데 문제는 좀 이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파르다라는 거죠. 가파르다 보니까 이런 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뭔가 시장이 금리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금리가 올라가는 나라, 좀 많이 단기간에 좀 많이 급등했던 나라들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1년물 단기 금리입니다. 단기 국채 금리도 급등을 했어요. 이 장기 금리는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단기 금리까지 올라갔다는 부분들은 뭔가 좀 이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이 가계부채라든가 이 부채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인데
금리가 올라갈수록 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이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 금리 상승이 좀 멈출 것인가? 이걸 좀 우리가 예측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채권 금리를 한번 볼게요.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국채를 매도한다는 소리거든요. 최근에 보면 패닉 현상이다. 국채 투매 현상이 막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자금들이 원래는 주식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채권 시장에서 일단은 매매를 트레이드하는 입장에서는 손실이겠지만 금리 자체는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 자체는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로 좀 이동하는 부분도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좀 떨어지겠죠. 배당 수익률에 대한 매력이 또 채권 대비해서 좀 감소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더 증가하겠죠.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부채 비율이 높았던 그런 기업들, 그동안에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기업 외형을 키워왔었던 기업들에게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이제 신용, 대출 뭐 이런 것들을 줄이는 추세죠. 그러다 보면 주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도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금리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한번 각국들 신흥국들 뭐 유럽이라던가 미국 이쪽은 일단 제외를 하고요. 뭐 유럽은 여전히 뭐 제로금리도 많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 지금 10년물 금리가 1.6을 돌파했다가 최근에 1.5%까지 내려와 있는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만의 5년 금리입니다. 뭐 올라오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0.4% 정도가 되겠고요. 올라가는 속도가 그렇게 가파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만 지수는 조금 하락은 하고 있지만 국내 증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모습.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있지만 이쪽은 디램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타 IT 이 산업 자체가 지금 시스템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공급 부족.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이라도 매출이 좀 줄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만 지수는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베트남이에요. 특이하죠. 베트남 금리는 하락을 하고 있어요. 5년 채권 수익률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베트남 이제 국제 투자 그 집단들이 있는데 여기서 베트남도 지금 세계가 금리가 낮으니 베트남도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금리를 내리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를 보시게 되면요. 베트남도 지금 이제 가계부채가 심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이제 저금리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고 그로 인해서 뭐 부동산이라던가 거품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불안감들이 국내에는 많이 있는 거고요. 베트남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는 좀 희한한 그런 모습이죠. 공산주의다 보니까 뭐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의 호치민 지수 우리나라가 좀 많이 다르죠. 부럽습니다. 예. 지금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인데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이 금리 상승폭이 비교적 강한 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테이퍼링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 항상 이 신흥국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게 되죠. 우리나라는 사실 이 수출도 그렇고 이 GDP도 그렇고 성장 GDP 총 규모도 그렇고 세계 10위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접받는 거 보면은 이 자본시장에서 대접받는 것을 보면은 약간 신흥국의 어떤 같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도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 말레이시아도 주가가 썩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금이 빠져나가면 역시 제일 안전한 것도 미국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쪽도 일단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브라질,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이 주요국 중에서 뭐 이런 뭐 정말 이 뭐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빼고요. 좀 주요국 중에서 금리가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는 국가예요. 물가 상승률이 뭐 20%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아주 가파르게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초반에 뭐 한 6% 정도에 있던 이 금리가 지금 12%까지 올라왔습니다. 야, 이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요, 와 진짜 참 힘들 겁니다.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왜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를 올리냐? 지금 물가가 3%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금리를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공산주의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브라질 금리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브라질의 이제 보베스파라는 지수를 보세요. 뭐 단기간에 쑥대밭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또 어느 순간 되게 되면 또 이 채권에서 있던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주식으로 오는 또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금리가 제로금리 상태에서 올라가는 추세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시장도 같이 동반적으로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브라질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태국은 보시면 어떻습니까? 5년물 금리로 봐요. 일단 보면은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낮습니다. 태국이. 어떻게 보면은 태국보다도 힘든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태국을 보게 되면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잘 버텨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금리를 보세요. 지금 브라질 다음으로 가장 가파르지 않을까? 물론 아르헨티나라든가 뭐 터키라든가 이런 나라는 원래 이제 금리가 높았던 그런 나라고, 한국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은 이게 5년물이에요. 5년물인데 2.4%를 넘어섰습니다. 제가 이제 2.4가 한계치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뭘 봐야 되느냐? 만약에 우리나라가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향후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것을 선반영해서 올렸다라면, 한국의 금리는 5년물 봤을 때 2.4, 10년물 봤을 때는 2.8 이하로 만들어야 돼요. 그 이상 넘어간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외국인들이 투매를 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채가 최근에 외국인들이 뭐 12조, 13조를 팔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안 되겠다.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는구나 라고 해서 국채 발행을 내년에 축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뭐 축소하기로 돼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아무래도 국채 공급 물량이 줄다 보면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국채도 많이, 적자 국채도 많이 발행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이 늘면 수요 공급의 원칙, 파는 놈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진다.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금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좀 크게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한국 지수가 바닥을 칠 거냐 안 칠 거냐 하고 이제 판단해 보면, 일단 금리가 5년물이 지금 2.4가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2.4를 넘어서고,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지금 1.67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547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한국 계속 금리가 올라간다.
조금 불안한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뭐 증가 속도가 뭐 세계에서 최고급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금리가 올라갈수록 자꾸 수면 위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결될 것인가라는 건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주력적인 어떤 기업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자동차, 철강, 금융, 뭐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뭉쳐 있죠. 통신도 통신이야 뭐 어차피 큰 변동은 없을 것이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올해 바닥을 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악재가 이제 노출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악재가 이제 노출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이게 3분기가 피크일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은 항상 더더를 원하는데 더더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 빠지는 거고요. 그리고 주가가 이제 나는 포기한 상태. 이제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안 좋을 것도 없다라고 생각될 때 주가는 바닥을 치게 되죠. 그래서 아직은 이 반도체 쪽이 그런 단계가 아니죠. 이제 3분기 쪽이 제일 좋았기 때문에 안 좋은 것까지 감안한다라면 선방이 좀 빠졌고, 그러면 또 안 좋은 게 계속 나올 거를 감안해 본다라면 그럼 실적이 실제로 안 좋아지겠죠. 그걸 이제 실제로 안 좋아지고 그 이후부터 바닥을 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5년 금리가 2.4%, 10년 2.8% 정도를 넘어서면 안 되는데, 만약에 10년 금리가 또는 5년 금리가 3%를 넘어선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한국의 가계 부채에도 큰 좀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내년까지 이제 11월 달에 이제 또 금리를 올릴 겁니다. 올릴 거고, 이제 또 내년도도 또 올릴 거예요. 그래서 한 세 차례 이상 더 올릴 걸로, 세 차례 정도 더 올릴 거다라고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요, 국채금리가 그 또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미국하고 상관없이, 그렇지 않기를 두 손 모아서 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제 국채 발행이 이제 축소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4 정도에서는 안정 찾을 것 같아요. 5년물 금리로 봤을 때 미국과의 어떤 그런 괴리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2.4 정도에서는 멈춰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채권에 대한 패닉 현상도 이제 이 추가적인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리고 내년까지 우리가 세 차례 올린다라고 가정해 본다라면 그래봐야 1.5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금리는 한 2.45 정도에서 끝내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요. 그때쯤 되면 채권 투자자들도 이제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경기가 좋아서 이제 너무 과열돼서 금리를 올려서 과열된 이 경기를 축소화시키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국가 신용도에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냈을 때 금리를 또 나한테 돈을 빌리는데 말이죠. 이 친구가 나 돈을 빌리는데 이놈은 예전에는 신용이 좋았는데 이놈이 빚이 너무 많아요. 야, 너 이거 갚을 수 있겠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빌린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줘야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점점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만약에 국채금을 매각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수치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야 됩니다. 뭐 그렇지 않기를 빌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시장에서도 좀 그래도 급등하는 섹터가 있는데, 이 주말 사이에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제작해 드렸는데 바로 P2E, 바로 이제 P2E죠. P2가 아니라 P2입니다. 플레이 투 어닝이라는 건데요. 게임하면서 돈을 버는, 그리고 메타버스, 이게 지금 시장의 하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상화폐 쪽에서도 이쪽에서 어마어마한 폭등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디센트럴랜드라는 업체도 어떻게 보면 P2E 게임이에요. 우리가 가상화폐, 이 가상의 땅을 코인으로 사서 코인으로
교체시켜주는, 뭐 그런 교환시켜주는 뭐 그런 게임인데요. 이것도 메타버스의 기초가 되겠죠. 그 안에서 이제 건물을 짓고 내 땅이 있어야 건물 짓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P2E 디스턴트랜드도 P2E 관련주 최근에 거의 1,000원대에 있던 게 5천까지 5배 올라왔어요.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주식시장도 미메이드가 폭등하고 게임 비리 폭등하고 이렇듯이 이 가상화폐 쪽도 급등하고 플레이뎁 같은 경우는 위메이드 다음에 바로 이제 이 P2E 게임을 선보이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야 이것도 1,000 정도에 있던 게 하루 이틀 사이에 4천까지 갔다가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이죠. 이쪽이 굉장히 핫하다. 뭐 코인이야 워낙 변동성이 심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좀 위험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샌드박스 역시 이 토지와 관련돼 있는 그런 이제 P2E 게임 관련 종목인데요. 혹시 단기간에 한 4배 정도 주가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주식하고 달라서요. 한 일주일 만에 4배가 올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코인도 그렇고 한국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그리고 NFT 그리고 P2E 이게 지금 큰 하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위메이드의 주가가 너무 많이 폭등을 해 있죠. 그래서 또 언제 조정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주요 뉴스를 한번 더 볼게요. 이번 주말에 나왔던 주요 뉴스인데요. 뭐 끔찍한 뭐 이런 뉴스는 그렇게 많이 안 왔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화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미국이 계속해서 강조왔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유럽한테 너네 우리 LNG 좀 사라. 예. 너네 예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다가 가스 밸브 10일 동안 잠궈가지고 추위에 덜덜 떨지 않았냐. 그래서 미국이 우리 LNG 사라. 러시아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어, 그, 그 노스트 스트림 이거 하지 말고 예. 최근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가 이제 이 독일이 원래 이제 독일하고 러시아하고 지조적으로 파이프라인이 연결돼야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 2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계속 압박을 넣는 모습이죠. 공급을 늘리질 않고 계속 유럽에 대한 공급을 줄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이제 뭐 그 전기요금이 뭐 가정용에 최대 뭐 5배까지 올라가는 뭐 그런 어마어마한 또 모습도 나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노르트 스트리밍 2라는 프로젝트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독일로 이어지는 그런 파이프라인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여기 빨리 하게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다. 근데 이게 또 연결돼 버리게 되면 이제 이게 볼모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정치 경제적으로 이걸 가지고 유럽을 지고 흔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거 써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LNG의 그 미국 특히 수출량이 늘어나거나 카타르 쪽에서 수출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요. 뭐 한국카본이라든가 동성화인텍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LNG 본행제라든가 이런 이제 수혜주들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카카오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대선. 예. 그러니까 대선이 가까워지면 아무래도 이 서민들 경제와 좀 밀접되어 있는 그런 산업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대표적인 서민과 관련된 거 통신요금. 항상 통신요금 가지고 놀죠. 그리고 카카오가 이번에 타겟이 됐던 이유가 바로 이제 서민과 아주 밀접한 그러니까 골목 상권도 침해를 많이 했었고 뭐 그런 내용들을 들면서 이 카카오를 지금 타겟이 됐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크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램 고정 가격이 하락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반도체에 악재에 노출될 것인가, 아니면 이걸로 한 단계 더 빠질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D램 고정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것은 예측 못하는 게 이상한 거죠. 우리가 이제 현물 가격이 먼저 항상 빠지고 또는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텀을 주면서 고정 거래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PC에 들어가는 D램이든 서버에 들어가는 램이든 간에 선물 가격을 보면서 그러니까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되면 얘네들이 그걸 안 해요. 재고를 안 쌓아놓습니다. 근데 오를 거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쌀 때 받아놓자. 이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 가격은 조금 늦게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D램 DDR4 8기가 램 같은 경우에 3.71달러까지 지금 내려왔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죠. 한 9.8% 정도 떨어진 것으로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악재가 될 것이냐? 뭐 어떻게 보면 악재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하락한다면 또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에 이 반도 쪽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한 3개월 이상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더 인내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면약값이 급등했어요. 10년 내 최고치를 도달했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까지 다 해소되면서 또 의료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이 면약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이제 올라간다. 그럼 항상 우리가 이제 수혜주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면학값이 급등한다라고 하면 대략 두 개의 종목이 떠올라옵니다. 하나는 이제 그 나일론이죠. 나일론 원료를 만들고 있는 카프로. 근데 글쎄요. 예전에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면약값이 올라가면 대체품인 나일론을 쓴다는 게 맞는데 글쎄요. 요즘에는 그런 공식이 먹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K 케미칼, 우리 이제 폴리에스테르의 원료를 만들고 있는 TK 케미칼이 있는데, 근데 TK 케미칼은 근데 사실 현대 SM 상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올라온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TK 케미칼이 또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화값 상승에 따른 수혜주로 우리가 공략하기는 일단 쉽지는 않은. 만약에 본다라면 이제 카프로 정도가 그래도 우리가 인도 쪽에서 굉장히 잘 나가거든요. 앞으로 카프로라는 기업들은요, 이 카프로 락탐을 만드는데 이 카프로 락탐은 나일론의 원료예요. 그러니까 인도 경제가 성장할 때 따른 수혜주가 됩니다. 인도의 전통 의상에 바로 나일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카프로도 한번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이 이번에 뉴스를 냈습니다. 사명을 이제 드디어 메타 이게 뭐 좀 새로운 이름을 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주 단순 명료하게 그냥 페이스북이 메타버스에서 변신하는데 멋있는 이름을 낸 게 아니라 그냥 아주 단순 명료하게 그냥 메타라 이렇게 이름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위딘을 인수했어요. 위딘 이 업체가 이제 우리 그 VR 헬스케어 게임 업체인데 쉽게 얘기해서 저 배경 화면이 저기 외국이다라고 보면요. 이제 오큘러스를 보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된 건데 이 오큘러스 이게 오큘러스입니다. 얘네들의 게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공급하는 업체였던 거고 이 오큘러스는 페이스북이 인수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VR 기기 여기에 게임이 들어가는데 이게 써서 보면은 이렇게 사과가 날라온대요. 이걸 이제 베고 이렇게 베고 그래서 운동을 하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엎드려 있잖아요. 세모가 날라오면 그래서 이게 날라올 때마다 이렇게 피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 갤럭시 워치라든가 이런 웨어러블 제품과 해서 심박수를 측정을 하고 이렇게 얼마큼 칼로리가 소모됐고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주는 그런 부분을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수혜주를 본다라면 지니틱스가 있어요. 과거에 이제 지니틱스가 이제 우리 웨어러블에 들어가는 터치 IC, 우리
햅틱이라고 하죠. 뭘 눌렀을 때 이렇게 뭐 진동 오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해주는 그런 햅틱 기술을 뭐 제공하고 있는 업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구글이 이런 이제 웨어러블 업체를 인수했을 때 한 번씩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런 관련주로 본다라 하면 이제 지네틱스 정도가 있는데 뭐 크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봐야 될 거. 이렇게 이슈가 생긴 부분들은요, 5일 안에 무조건 가야 돼요. 5일 안에 못 가면 바로 바꿔버린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3일날 정례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테이퍼링 이제 본격적으로 결정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제 얼마만큼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테이퍼링이 끝나면 바로 금리 인상에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냐 아닐 거냐 뭐 이런 대한 내용들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대응해야 될 전략이 중요하죠. 지금은 단기간에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지금 수급이 완전 붕괴되어 있는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슈 있는 종목 위주로 매매가 좋습니다. 근데 이 이슈를 알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그 이슈를 미리 선점해 드리는 실시간으로, 그래서 시크릿 패밀리를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고요. 지금 저가 매수는 종목별로 기다렸다가 낙폭 과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해운 업체들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미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계속 이제 해외 여행도 가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도 이제 빗장을 열고 점점 이제 확대되고 있죠. 때문에 미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은 가장 제가 볼 때는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미 확진자 수는 계속 늘고 있지만 그렇다고 미드 코로나가 멈추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뭐 5,000명, 뭐 8,000명 넘어선다면 모르겠지만 5,000명까지는 아마 또 대응을 하고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장비 업체들은 항상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기차 부품주 항상 계속 성장하는 섹터예요. 이쪽이 성장하는 섹터가 되겠습니다. 좀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들이 요즘 좀 바닥을 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들이 악재가 지금 많이 노출됐죠. 수주를 많이 받아놨고요. 근데 후판 철강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걸 충당으로 쌓고 충당금이 쌓이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아졌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죠. 이제 악재가 노출됐고 하다 보니까 조선주들이 이제 바닥을 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조선주들 LNG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동량 많아졌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겁니다. 지금 주가 완전히 바닥에 있죠. 그리고 P2E 관련 종목들, 메타버스 관련주는 뭐 계속 이슈가 지속되는 한 조금 더 상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오늘 우리 주말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크릿 패밀리에 대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누구나 다 무료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누구나 무료니까요.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시간 정보를 올려드립니다. 텔레그램 있죠. 우리 핸드폰에 텔레그램이라고 설치를 해보세요.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이 영상 제목 밑에 보면요 설명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게 주소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링크가 걸려 있을 거예요. 그거 딱 누르시면요 바로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제가 이렇게 정보를 올려드릴 때 지수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될 것이다. 코스닥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렇게 막 찍어 드릴 거고요. 코스피는 제가 3050 정도 고점, 단기 고점을 설정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다코 리비안 부품 공급 상한가 갔으니까 대우품이 리비안의 국내 대기업을 통해서 부품 공급하고 있다라고 올려드렸고 그날 이후로 대우품이 상한가를 비롯해서 50% 급등했습니다. 자, 그리고 동방 같은 경우도 미국이 삼성에 물류전 요청을 했기 때문에 동방 올려드렸고 그게 10월 14일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30%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실시간이죠. 그러면 인트레메딕이요. 10월 18일날 올려드린 내용이에요. 싸이월드 최대주주 운영사 인트로메딕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싸이월드가 접속자가 폭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게 10월 18일이었어요. 전혀 급등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 이후로 상한가를 비롯해서 50% 이상 급등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무료로
다만 이제 뭐 매수매도 사인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 관련, 최근에 마그네슘이 급등하고 있으니까 마그네슘 관련주로 제가 아진산업을 또 올려준 적이 있어요. 아진산업도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다음 이제 파워넷 10월 21일 날 제가 아침에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오전 9시 17분에 올려드렸고요. 파워넷, 인산철 배터리 기술 관련주라 말씀을 드렸고, 이때 테슬라가 이제 전기 배터리 전량 고체 뭐 시장에 나오기 전에 제가 먼저 올려드렸고, 그 이후로 뉴스가 이제 확산되면서 한 30% 정도 급등이 나왔고요. 이제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10월 21일 날이죠. 파워넷 올려드리고 파워넷이 급등을 할 때 바로 이제 후속으로 이제 코인테크라는 종목을 여기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탑 머티리얼즈가 LFP 즉 리튬 인산철 개발하고 있는 그리고 생산하고 있는 유일한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로 코인테크가 한 40% 이상 아마 급등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룸투 코리아 P2E 게임 관련해서 마이너스로 드렸던 종목인데요. 금요일날 또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시장의 이슈, 지금 이슈를 알지 못하면 전혀 성공할 수가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단 장기 투자용이 아니라 이렇게 이슈를 매매하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외에 뭐 안랩도 올려드렸었고요. 대보마그네틱, 뭐 이연제약 같은 경우도 올려드렸었는데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넥스트비티 정도는 이제 좀 매도가 좀 나간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오일 안에 그냥 매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당분 이제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시크릿 패밀리입니다. 텔레그램 설치하시고 여기 제목 하단에 있는 그 링크 주소 이것만 클릭하신다면 누구나 다 이렇게 멤버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식 파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도움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